2018년대 그때쯤에 좀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을 좀 보는 게 아닌가. 매년 20% 이상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야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클린 에너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클린 에너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요즘 너무 덥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더운 게 2018년에도 굉장히 한국에서도 폭염이 많이 왔었습니다. 네. 그때도 굉장히 많이 덥고 최근에 몇 년 동안 너무 더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여름철에 뭐 전력 수급 상황 점검한다는 얘기가 또 매년 나오지만 평소보다 한 달 정도 저희가 좀 빨리 얘기한 것도 있고요. 뭐 한전 같은 경우도 뭐 8조 원대 분기 적자, 연간으로 보면 20조 원. 네, 물론 뭐 한전 같은 경우는 이 그 공기업의 특성상 완전히 뭐 이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대 최대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등을 끄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워낙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워낙 비용이 좀 많이 나오고 러시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실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를 보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을 제재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나오기도 한데 마크롱 대통령이 전등을 끄라라고 한 것은 그만큼 프랑스 내에서도 이 에너지에 대한 자립도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이게 전등 끄라는 얘기가 어디 한국 같은 경우 70년대, 80년대 또는 뭐 제3국가에서 나온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지금 2022년에 전등을 끄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각 국가 간에도 이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데 그 이유가 바로 프랑스는 지난달에 기온이 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 덥네요. 와. 유럽 여행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유럽 가는 시즌인데 유럽이 좀 덥긴 하죠. 지금 시즌에. 그렇죠. 43도까지 올라갔고요. 스페인은 얼마 전에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어디 아프리카 대륙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43도, 45도는 굉장히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프랑스가 특히 더 그런 게 원래 프랑스 자체가 이 전력 공급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국가예요. 그래서 전체 전력 생산량 중에서 한 70% 정도를 원전에 의존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날씨가 더워지면은 강물의 수온이 올라가죠. 네, 그러면은 원전 냉각수로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날씨가 더우면은 아니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않아라고 하지만은 프랑스 대통령이 전등 끄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원전 같은 냉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치로 저희가 정말 5월에 글로벌 평균 기온이 좀 얼마만큼 올랐냐를 좀 봐보면은 역대 9번째로 높았고 지구 표면의 한 7% 정도 역대 최대 기온이다. 7% 하면은 100% 중에서 100개 중에 7개인데 별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바다 뭐 해수면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대도시 위주로 좀 보게 되면은 7%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피해가 단순히 뭐 저희가 매년 느끼는 야, 덥다, 야, 올해도 덥다, 뭐 온난화 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절실한 그런 전력에 대한 상황이 왔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전쟁에 대한 에너지 안보 이슈 같은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비중이 지금 한 20%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유럽만 더웠나? 한국만 더웠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서부에 그 미드호라고 있습니다. 뭐 서부의 뭐 농업용수랑 발전을 담당하는 그 호수인데요. 미드호의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을 좀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의 뭐 해양 대기천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 뭐 중서부 중심으로 평균 이상의 뭐 기온과 가뭄을 또 전망하기도 했었고, 지난 15일 정도에는 그 오하이오주에서 전력 수요가 뭐 예비 전력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전력 공급을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18만 가구. 네, 그래서 요 전력을 그냥 차단했다는 게 뭐 말씀드리지만 뭐 제3국가 뭐 아니면 이머징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넘버원 국가인 미국에서 전력을 그냥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비용 절감, 뭐 효율성
안보 측면에서 이제는 뭐 이 생존의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제는 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환경 문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거치면서 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좀 생존의 문제, 좀 비용의 문제가 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만큼 중요성이 올해만큼은 정말 커졌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게 코로나19 이후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는 ETF, 이거는 국내 배터리나 2차 전지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인데 2018년 한 10월쯤에 ETF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반응이 약간 시큰둥했습니다. 그때 뭐 ESS 화재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예, 2차 전지 이거 안정성 있나? 뭐 계속 리콜 나오고 이런 시절이어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성장성을 설명을 드려도 최소 5년은 남았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불과 뭐 2년 정도 뒤에는 굉장히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네. 요 클린 에너지라는 것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저희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고 약간의 말씀드린 2018년대 그때쯤에 좀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을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높은 성장성 그다음에 저희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문제로 좀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 좀 다양한 데이터 그다음에 지금 상황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상황을 좀 통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다시 상품 오면은 그러면 이렇게 정말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성장 테마를 갖고 있는 클린 에너지 특히나 차이나 클린 에너지 제가 왜 차이나인지는 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올해 성과 한번 보시면 약간 의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데 올해 왜 이렇게 안 좋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태양광의 그 기본 소재가 바로 이 폴리실리콘입니다. 약간 그 2차 전지의 리튬과 같은 정말 필수 소재인데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20주 연속으로 뭐 상승을 했고요. 정말 이 그래프나 뭐 차트 보시면은 다른 원자재 못지않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 결과 비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올해 클린 에너지 쪽이 좀 어렵긴 했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랐냐를 좀 한번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태양광에 대한 니즈, 뭐 왜냐하면 폴리실리콘이 있어야 뭐 모듈도 만들고 다 하기 때문에 이유겠지만은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요 좀 뭐 정치적인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인권 탄압 문제 뭐 맞습니다. 근데 여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뭐 상품의 수입을 아예 금지를 해버렸고 또 이슈가 되는 거는 아니 이게 우회해서 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제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공급 물량의 폴리실리콘 공급 물량이 한 50% 정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세계 5대 뭐 실리콘 공장 중에 한 4개 정도가 바로 신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단기적인 가격 상승 급등의 뭐 요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뭐 락다운 같은 그런 좀 매크로 악재들 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좀 정치적인 좀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폴리실리콘 좀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얼마나 올렸는지 한번 보면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난달 말 경우에는 키로당 한 33달러 정도인데 코로나19 사태 직후죠. 뭐 그때 증시가 확 빠지고 했던 그 경기가 완전히 죽었던 그런 상황인데 2020년 5월에는 5달러였습니다. 4달러 아니고 5달러였는데 가격이 한 560% 정도 상승. 뭐 이거는 뭐 정상적인 뭐 수요 공급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워낙 뭐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최근에 워낙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태양광 전체에 대한 뭐 수요 같은 게 좀 많이 다운이 됐었고요. 근데 그래도 뭐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리튬보다는 훨씬 더 증설하기 좀 더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가격이 많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나왔던 것과 같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시기의 문제이긴 한데 결국은 폴리실리콘 가격은 좀 안정화를 보일 것이다. 리스크 요인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태양광 모듈 이런 거에 대한 공급이 아예 늦어졌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미국 기업 중에서 이 선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뭐 태양이고 뭐 런이 이렇게 뭐 달리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기업들이 뭐 하냐면 태양광 그
주택 태양광 뭐 패널 아니면 시스템 같은 거 생산하고 각 주택에 이 패널 달아드리고 뭐 구독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같은 경우도 정수기 렌탈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렌탈로 관리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구독 유지 서비스 관련 미국 1위 뭐 설치 기업이죠. 구독 전체 수익에서 구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너무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지고 모듈 같은 거를 저희가 공급받을 너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단가가 맞지 않아서 주문들 다 취소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받아서 비싸게 또는 가격에 이 마진을 붙여서 구독 경제처럼 이렇게 배포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예 뭐 사지를 안 했고요. 뭐 다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단순히 뭐 썬런이라는 기업 하나를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국가도 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뭐 올해 이렇게 중장기 전망은 너무 좋은데 그러한 태양광 관련돼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뭐 많은 기업들이 모듈 구매들을 좀 연기를 한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뭐 다른 중간재 가격, 모듈 가격 정말 모두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설비가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가격들이 좀 안정화되면서 이런 리스크들이 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태양광, 뭐 아니면은 뭐 클린 에너지, 뭐 성장성, 뭐 전기차도 그렇지만 성장성 너무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치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정말 여러 기관들, 뭐 에너지, 뭐 연구소 이런 데서 사실 거의 다 수치만 조금씩 다를 뿐 결국 방향성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뭐 갖고 온 거는 영국의 뭐 기후 에너지 싱크탱커라고 하는 뭐 엠버라는 곳에서 뭐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2030년에는 이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전체 에너지의 40%, 그리고 2040년에는 100%.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네. 이런 태양광 풍력을 통해서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전망한 곳도 있고요. 요 시기는 뭐 어떤 기간은 2045년, 2050년 이런 연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은 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주실 것 같아요. 아니 말이 되냐? 네, 어떻게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뭐 이건 풍력이나 네. 이런 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얻느냐고 하실 텐데. 덴마크의 예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덴마크가 가장 이 보급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데 지금 52%입니다. 전체 에너지의 반 이상을 태양광과 이 풍력을 하고 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50%가 넘더라도 네. 뭐 오히려 뭐 프랑스 같이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전등 끄라는 얘기를 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물론 뭐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이 워낙 낮기도 한 것도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비중이 높은 나라가 오히려 이런 사태, 지정학적 사태에 대해서 더 자유로운 모습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50%, 60%가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걸 저희가 특정 국가를 통해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30년까지 이러한 이 태양광과 이 풍력 비중이 연 20%는 꾸준히 이 성장을 또 해야 저희 뭐 탄소 중립, 뭐 넷제로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어떤 산업도 이렇게 매년 뭐 20% 이상의 성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산업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특정 연에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매년 20% 이상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야만 이 뭐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겨우 지킬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인류의 또 생존과는 또 직결되는 문제점이고, 그러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저희가 좀 덜 느낄 수는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경제적인 이슈 또는 뭐 기후 협약과 같은 게 얼마나 잘 지켜졌냐라는 걸 보면은 2015년 기준으로 태양광과 그다음에 뭐 윈드, 뭐 풍력의 비중이 4.6%밖에 안 됐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요. 네네. 근데 2021년에는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지켜지면서 그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 속도, 체감하고 있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다음에 제가 왜 이걸 계속 말씀드리냐면 20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한 말이 몇 년 동안에 일어나는 그 디지털 트랜지션이 단 몇 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트리거가 나올 경우에는 이 산업이 바뀌는 뭐 에너지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에너지 대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두 개의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들이 최근 2년 동안의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IT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특히나 올해 그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바로 이 차이나. 네. 왜 클린 에너지가 또 좋은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필요하다는 것도 아실 것 같고 네네. 올해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실 것 같은데 왜 중국이 이게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투자할 때 특히나 말씀드리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의 뭐 경쟁력, 그다음에 그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요거에 부합되는 것들이 첫 번째가 바로 전기차가 있었고요. 요거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차이나 항생테크, 예, 뭐 알리바바라든지 네. 뭐 텐센트, 뭐 징동닷컴 이런 기업들이 사실 1, 2년 동안 정부의 좀 반독점 규제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사실은 이 차이나 관련 테마들이 좀 좋은 성과를 보이는 걸 말씀드렸는데 전기차에서 이 클린 에너지가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에 딱 들어맞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의 이 에너지 발전이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진핑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2020년 9월로 기억합니다. 그때 2060 탄소 중립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뭐냐면 못한다. 너네 못한다. 네. 네, 뭐 다른 국가는 2050년 뭐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10년 지나도 못한다. 그 얘기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이후에도 또 공식 석상에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2060에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목표를 좀 보더라도 뭐 풍력, 뭐 태양광 설비 용량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뭐 세 번에 크게 나눠서 뭐 에너지 관련 목표를 제시했는데 2021년에서 2025년까지는 기가와트 기준으로 한 10년 전에는 풍력이 뭐 100기가와트였으면 500 이상으로 올리겠다. 또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한 21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580까지 올리겠다. 그다음에 비화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2011년 그때 뭐 하더라도 뭐 10%가 채 안 되는 수준인데 2030년에는 25%까지 올리겠다라는 것들이 매우 명확하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에서도 보셨다시피 또 드라마 대사 같기도 한데요. 마음 먹은 것은 또 해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떻게 마음 먹은 것 해내냐 하면 또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이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중국이 클린 에너지에서도 전기차 못지않게 글로벌 경쟁력 가지고 있고 정책적인 지원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수치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 차이나 전기차의 또 저희가 침투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정말 전기차가 성장할 것이라는 이해하셨던 것처럼 네. 그거에 대한 성장성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좀 비교를 해보면 석탄에 대한 비중이 한 60%가 좀 넘습니다. 한 65% 정도가 되고요. 글로벌 평균이 36%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은 거죠. 화석연료에 대한 비중이 높고 뭐 멀리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 중국 같은 공장 많이 돌리면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피해 많이 보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요거 하나로부터 파생된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석에 대한 화석 에너지 비중을 낮춰야 되는 니즈가 굉장히 크고 전력 에너지 소비량도 한 2020년에는 한 4%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인데 2060년에는 또 25% 또 훨씬 또 넘는 수준까지 결국은 이 목표한 것 이상으로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석탄 비중을 확연히 줄이고 재생에너지한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뭐 국내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성장성만큼은 크게 저희가 의심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가 기업을 볼 때 좀 경쟁력 관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차이나 전기차의 또 전기차도 설명할 때 밸류 체인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거는 글로벌 리튬 같은 경우도 한 곳에서 이 수산화 리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산화 리튬을 가공을 해가지고 이 원재료 리튬을 만드는데 네. 리튬도 갖고 오고 다른 뭐 소재도 다 만들고 해서 배터리 셀을 만들고 그 배터리 만든 것을 통해서 패키징까지 전부 다 하고 패키징 한 것을 바로 전기차 기업에 넘기고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또 만들고 거기서 판매하고 그래서 당연히 뭐 수직 계열화라는 표현을 좀 쓰면은 한 곳에서 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광 산업이 용어는 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폴리실리콘을 통해서 인곳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웨이퍼, 그다음에 셀, 이렇게 모듈까지 만드는 이 한 5단계 정도의 이 밸류 체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물론 한국도 뭐 OCI 같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은 네. 중국이 점유율이 60%가 넘고요. 인곳, 웨이퍼 같은 경우는 95%가 넘습니다. 다 잡고 있네요, 그냥. 다 잡고 있습니다. 셀 같은 경우도 80%, 모듈도 70%의 점유가 넘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잘하고 있었지? 예전에는 미국과 일본도 잘했던 것 같은데 독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한국 같은 경우도 국내 기업들이 많았잖아 라고 말씀하실 텐데 한 10년 정도 시기를 돌리면 그때도 막 태양광 뭐 붐이 엄청 일었었습니다. 엄청 났었어요, 그때. 그런데 시간 좀 지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상패도 했었고요. 맞아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가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사실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됐었거든요. 물론 수요도 그 정도 높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파산했습니다. 한국도 예를 보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 보조금을 뭐 정부가 다 지원하겠다. 정부가 그냥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해서 적자 나는 걸 다 뒤에서 서포팅을 1, 2년 한 게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이 서포팅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전기료가 한국이나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그나마 또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측면들이 좀 더 산업의 경제적인 측면이 좀 좋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어려운 세월들을 좀 겪고 적자 나는 거 다 봐주고 계속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원가 경쟁력이 생기면서 다 급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나름 이 태양광이나 이런 클린 에너지에서 경쟁이라고 하면은 인도 말고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썬런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린 것도 이 모듈 같은 경우는 썬런이 만들지 않고 다 외국에서 다 수입하거든요. 그 이유가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태양광 밸류 체인에 대해서 모든 밸류 체인의 중국의 점유율이 최소 63%에서 최대 97%까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미 규모의 경제를 완성했고요. 요 안에 있는 그 밸류 체인에서 뭐 하나의 기업이 여러 또 밸류 체인을 좀 점유하면서 결국은 이 가격 경쟁력을 좀 생겼다. 그러니까 중국이 태양광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은 글로벌 원이다라고 또 볼 수 있고 기업별로 보더라도 네. 혹시 화면 봐주시면은 빨간색이 중국 기업인데 거의 다 중국 기업입니다. 네, 뭐 폴리실리콘부터 인고 웨이퍼, 셀, 모듈 그 안에 있는 뭐 에너지 뭐 보존하고 하는 뭐 EVA 뭐 인버터, 그다음에 그 위에 이 효율을 위해서 씌우고 그 화재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한 글래스까지도 중국 기업들이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클린 에너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국 말고 좀 다른 기업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클린 에너지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가 좀 봐줄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클린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얘기하다가 중간에 말씀 못 드린 것도 있는데 네. 원가 경쟁력이 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아이 무슨 원가 경쟁력이야. 예, 그래도 태양광에 대한 비용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도를 하나 드리면은 네. 2021년에 국가별로 가장 저렴한 발전원들을 한번 봤는데 요게 퀴즈입니다. 네.
4대 발전 국가가 뭐 중국, 뭐 미국, 그다음에 대륙이긴 하지만 유럽, 뭐 인도 이렇게 있겠죠.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생각하실까요? 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태양광일 거예요. 태양광 얘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지도를 보시면은 네. 이 노란색이 태양광인데요. 아, 태양광이 이 뭐 4대 발전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이미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자체가 사실은 뭐 아무리 뭐 ESG다 환경이라 하더라도 저희 솔직히 말해서 이 경제적인 그게 없으면 그쵸. 쓰기 힘들죠. 뭐 니즈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는 경제성까지 갖춘 게 이 태양광을 비롯한 클린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이 아니다 하면은 뭐 윈드, 뭐 이렇게 풍력이죠. 풍력도 굉장히 많은 대륙에서 이 최저 발전원 가격이 가장 싼 발전원이고 태양광에 대한 원가 추이도 뭐 과거 몇 년 전, 뭐 2015년, 14년부터 대비하면은 거의 뭐 10분의 1 수준까지도 하락한 10분의 1 이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광이 환경만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중국이 발전했냐라는 말씀을 드릴 때 이 어려웠던 시기, 이 인고의 세월을 버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버틴 이후에 나오는 결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차이나 관련된 클린 에너지 기업들, 특히나 태양광 같은 기업들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태양광과 함께 계속 말씀드린 게 바로 이 풍력이죠. 네. 네, 그러면 풍력, 중국의 또 풍력은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잠깐 저희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중국을 저희가 떠올리면 대륙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여기가 저희가 잊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중국은 해안선을 같이 가지고 있는 대륙이라는 건데요. 아마 이 중국 지도 화면이 좀 같이 좀 나갈 것 같은데 우선 중국 같은 경우 국토가 넓죠. 해안선도 근데 굉장히 깁니다. 네, 그다음에 풍력 에너지 발전이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고 설치 용량은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성장률 또한 굉장히 높고요. 내륙 그리고 이 중국의 특성상 내륙에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이 내륙에서 생산된 그런 전력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해안선까지 다 이렇게 나가는데 좀 힘듭니다. 너무 땅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상 풍력의 다른 뭐 그런 니즈, 특히나 연안 도시들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산둥성이라든지 뭐 장수성뿐만 아니라 이 연안에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발전 신규 설치 목표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강력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 그 풍력 설치 수요에 대한 기업들이 이미 또 정부에서 또 많은 육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윈드, 이렇게 풍력도 같이 가고 있고 중국 클린 에너지 쪽도 풍력 또한 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물론 원자력도 한 10% 정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15% 정도 포함되어 있고 풍력, 수력, 뭐 태양광의 비중이 한 60% 정도 저희가 좀 높은 수준이긴 한데요. 그래도 관련된 뭐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락티브라는 ETF를 보시면은 태양광, 원자력, 풍력, 수력 이렇게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또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ETF 혹시나 요즘 또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 ETF 혹시나 찾으시다가 아니 근데 이 ETF 반도체 비중이 왜 이렇게 높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반도체 비중이 50%가 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되실 수 있을까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태양광이나 아니면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이 섹터가 반도체로 좀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 테마 ETF 자체도 사실은 과거의 이런 섹터의 기준이 지금 이 테마 새로운 산업을 완전히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테마 ETF가 결국 더 발전하는, 왜냐하면 기존의 섹터만으로는 그 투자 성격이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테마 ETF가 좀 최근에 그 많은 분들의 투자에 관심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인데 혹시나 보시다가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게 정말 맞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히 IT나 다른 그 섹터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리스크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에 대해서 좋은 전망 또는 클린 에너지에 좋은 전망, 풍력, 수력 다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환경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또 많다. 점유율도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장 위구르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러한 걸로 인해서 글로벌 이런 악재들이 좀 장기화가 될 경우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많이 안정화가 좀 늦어질 경우에는 이 산업 자체에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저희가 상반기 본 것처럼 그래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공장 증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네. 좀 극단적으로 뭐 강력한 또 락다운이 나와서 공장 증설이 갑자기 뭐 다 늦춰진다거나 아니면 올해 또 한 달 전에 또 이 공장에 또 화재도 한번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좀 단기적인 악재는 좀 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그게 결국 이 성장 잠재력을 그냥 없애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런 사태 때문에 이 넷제로에 대한 목표가 변경이 될까? 중국의 몇 년의 이 계획 같은 것들이 좀 미뤄질까?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까지는 저희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오히려 상반기에 그런 것들이 좀 못했다, 늦어졌다 하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더 좀 빠르게 더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제가 차이나 전기차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우선 국가별로 이 클린 에너지에 대한 테마는 매우 높은 경쟁성 또는 성장성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별로에 대한 좀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 보면은 우선 중간에 말씀드린 지난 10년 동안에 독일, 뭐 일본 또는 기업들은 이 태양광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몇몇 기업들만 일부 뭐 폴리실리콘 또는 일부 모듈 요 정도만 사실 할 정도로 경제성이 좀 떨어져서 기업들이 적자가 난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기업들의 이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얘기 나오는 게 향후 한 10년 동안은 인도 기업들이 그래도 좀 도전장을 내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세계지도 보여드리면서 저렴한 발전원도 얘기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이 인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태양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뭐 땅이 넓기도 하고 네. 뭐 일조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국도 일조량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땅이 크다는 것도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좀 근거가 되고 있고 뭐 릴라이언스, 뭐 아다니와 같이 이 인도 내 대기업들도 이런 태양광 산업에 좀 조금씩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인도 기업들이 좀 국가별로 보면 리스크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인도 기업들이 이 밸류체인 전체를 다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다운스트림, 뭐 태양광 모듈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인버터나 아니면 아까 썬런처럼 그런 주택에 대한 공급 이런 거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로 봤을 때는 인도가 어느 일부 밸류체인에서 좀 성장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중국 또는 차이나 이 밸류체인의 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은 현재는 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가별 리스크는 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말씀드렸을 때 CATL이라는 기업을 또 말씀드리면서 한 게 기술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클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뭐 글로벌 점유율이 좀 높기도 좀 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 밸류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 실리콘밸리도 그렇지만 이 클러스터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되기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 이 태양광에 대한 그 기술, 원천 기술 또는 양산 기술 자체가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중국 기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막 1, 2년 만에 2, 3년 만에 그 몇십 년, 7, 80년에 대한 기술을 다 갖고 와가지고 특정 모르는 기업이 이거를 기술을 발전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경쟁력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니즈가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기술을 더 발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점유율이 높아가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인 거죠. 조금만 커지면은 뭐 본인 뭐 M&A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자본력을 더 투입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서 더 향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클린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워낙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원천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양산 기술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중국이 몇 년 이상 최소 몇십 년 이상의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가 저희가 아마 클린 에너지, 그다음에 뭐 인도에 대한 또 리스크도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어차피 이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신재생 에너지는 거슬 수 없는 트렌드잖아요. 맞습니다. 산업이 예, 예. 쭉 성장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뭐 신장 위그룹에 대한 노이즈, 네. 그 다음에 뭐 약간 좀 탈중국, 탈세계화하면서 약간 그런 알력 싸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다른 쪽을 뭐 키운다든지 뭐 네네. 그런 이벤트가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산업은 잘 성장을 하니까 네네. 오히려 이제 그때마다 뭔가 주가 조정이 나오면 네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차이나는 당연히 이제 태양광 관점에서 네. 뭐 워낙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투자를 하고 혹시라도 약간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견제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네. 같이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제 맞습니다. 생각에. 예, 예, 쉽게. 예. 네. 뭐 새로운 산업이나 그 국가 경쟁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쪽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저희 또 타이거가 발빠르게 왜냐면 저희가 전기차 이런 것도 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자율주행과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또 차이나 또는 국내 이렇게 또 이게 국가별로도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또 책임감 있게 시장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가 저희가 좀 클린 에너지를 주제로 말씀드렸고 네.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올해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네. 성장성 같은 경우도 크게 예 저희가 높은 성장성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뭐 네. 알리바바, 네. 뭐 징동닷컴, 뭐 맞아요. 텐센트와 네. 같이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좀 뭐 항생테크주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우선 인터넷 요 관련된 규제는 좀 마무리 단계에 뭐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뭐 요즘 발언도 좀 많이 나오고 했는데 네. 우선 뭐 2021년이죠. 이 규제도 참 예상보다는 좀 많이 길어지긴 했었는데 우선 뭐 이커머스라든지 뭐 배달, 뭐 게임과 같이 뭐 교육도 있었고요. 뭐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관련된 게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반대급부라고 해야 되는 게 그만큼 중국 경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고용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돈을 못 벌고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대량 실업도 발생했고요. 실업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기업들 같은 경우 투자 결정 같은 경우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과연 이 빅테크 기업 없이 경제 성장을 손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그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터넷 규제는 지금도 마무리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일 걸로 보이고요. 이제 왜냐하면 반독점 이슈였는데 이제 반독점 이슈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규제할 명분도 좀 사라지고 있고 뭐 유호 부총리 같은 경우도 3월 한 16일 정도에 뭐 자본시장에 영향을 뭐 미치는 정책 관련해서 뭐 경제 부처가 조율할 것이다. 그냥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마무리하겠다라는 뭐 메시지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규제 가장 큰 위험이라는 규제가 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의 뭐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저희가 한번 좀 보게 되면은 가장 큰 게 바로 인터넷,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게 바로 광고죠. 근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중국의 온라인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심스럽지만 좀 성숙 단계에 좀 온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워낙 뭐 땅도 넓고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2015년 정도에는 한 4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광고에서 온라인의 비중이 근데 지금은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30, 40%, 뭐 50%가 채 안 되는 상황인데 한국도 그래도 사실 굉장히 인터넷 보급률이 빠른 그런 국가인데 그렇죠. 중국은 뭐 80%가 넘는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광고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몇 년 동안 보였던 그 온라인 쪽에서의 고성장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뭐 성장성이 아예 둔화됐다, 없어졌다 그렇게는 좀 보기 힘들고 요거는 저희가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나 때로는 뭐 블록체인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혁신 산업들, 뭐 전기차도 그렇고 애플 같은 애플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혁신 산업, 신규 산업에 대해서도 요 차이나 항생테크 기업들이 또 하나하나 선언하고 그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갖고 있는 뭐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서 예전만큼의 높은 매출 성장력을 보일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했던 것처럼 새로운 영역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요. 경쟁력을 또 가지게 되면은 이 기업들이 뭐 좀 더 점프업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테크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규제 리스크인데 규제 리스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각 기업들의 경쟁력 관점, 각 기업들이 얼마나 혁신하고 매출을 쌓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는 시기가 이제 온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청 화려했잖아요. 진짜 뭐 화려했죠. 한국의 빅테크 주식이라고 해서 미국 네. 못지않은 그런 네.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였고 네. 거기에 또 매료돼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많긴 한데 예. 지금은 물론 이제 그 한 2년간의 독점 규제 네. 그 부분이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고 지금 상황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예전과 같은 그런 온라인 쪽에서의 어마어마한 성장은 사실상 이제 송수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 네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네네네. 약간 좀 장기적으로 네, 그 사물 성장할 인터넷이라든지. 만한, 그쵸. 예, 예. 그쪽에서 이제 성과가 보인다면은 다시 네. 또 갈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다. 예,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시장이 사실 과거에 몇 년 동안 계셨던 분도 계실 거고 코로나 이후에 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난 2, 3년 또는 2020년과 2021년의 시장, 그다음 올해 시장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나 성장 테마 위주로 굉장히 높은 성장성도 보이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매크로 이슈가 좀 더 나오면서 과거 1, 2년 전에 좀 투자하신 것과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은 뭐 주식시장에 대한 뭐 관심을 아예 돌리시거나 외면은 그렇기보다는 조금 더 이 분산 투자 측면, 이 분산이라는 게 종목에 대한 분산도 있고요, 국가 분산도 있고요, 시기에 대한 분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분산 측면에서 더 중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뭐 테마나 성장 테마나 ETF나 주식을 선정하실 때는 과연 이 기업이 뭐 돈을 버는 기업인가, 또는 매출 성장이 나오는 기업인가를 굉장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성장 산업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죠. 5년, 10년 뒤에 뭐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이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 밸류에이션도 뭐 몇십 배, 뭐 4, 50배, 뭐 100배 넘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금리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정말 몇 년 뒤에 성장성이 보이는 그런 산업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라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올해 같은 그런 시기에는 또 금리도 오르고 변동성 커지는 시기에는 기업이나 테마나 이런 접근하실 때 매출이 늘고 있는지, 좀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지, 그다음에 그 산업 자체가 2, 30년 뒤에 조금 성장성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성장성인지, 산업의 규모의 증가가 확실한지,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그런 네네.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네. 투자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관점에서 오늘 소개해 주신 네. 그런 산업, 또 여기에 투자한 ETF, 정말 확실한 성장이 담보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지금 좀 많이 올라왔는데 라고 해서 너무 늦었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어차피 이게 성장성이 뭐 10년, 20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만의 또 뭔가 매수 포인트가 발생을 하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예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혁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